지구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지구가 젊었던 시절에 탄생한 생명은 수많은 대멸종의 시기를 딛고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인간이 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일이 잘 진행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학교에서 배웠죠? 하지만 꼴이 난 조상 말고도 세상에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옛날 지구에서는 캄브리아 폭발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전의 지질시대는 선 캄브리아 시대, 즉 생명이 숨어있던 시대로 불립니다. 그리고 캄브리아기 이후로 상황은 급변하게 되죠. 많은 다세포 생물이 고생물학자들을 설레게 하기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처럼 음지에서 우르르 뛰쳐나오게 됩니다. 이 시대부터 암층의 지층 속에서 많은 양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생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시대의 생물들은 껍데기나 외골격, 내골격을 얻게 됐죠. 그 결과 화석 형태로 남아 발견될 기회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캄브리아 시대의 바다에는 온갖 연체동물과 극피동물, 삼엽충 등 기묘한 생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속한 척삭동물도 바로 이 시기에 처음 출현했습니다. 만약 캄브리아 폭발이 없었다면 세계는 아직도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원시적인 조류나 박테리아, 핵을 가지지 않은 단세포 생물로 넘쳐났을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현미경조차 발명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적으로 말해 이는 진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관심만큼 중대하고도 소중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캄브리아 폭발은 도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그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볼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변화. 만약 우리가 캄브리아 폭발 이전으로 시간여행을 가서 에디아카라기의 지구를 봤다면 이곳이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육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생명은 물속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 무렵의 생물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었으며 움직임도 적고 다세포 생물의 초원 같은 요상한 생명체, 둥근 디스크 모양을 한 것, 막에 덮인 배아 형태를 하고 있는 것, 에어 매트리스를 닮은 생물, 진흙을 채운 주머니 같은 모습을 한 이나리아. 한마디로 특이한 생물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생물들은 바닷속에 서식하며 시아노박테리아 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요. 몸체 바닥의 표면에서 영양을 흡수하는 존재나 해수를 여과해 아주 적은 양분만을 흡수하며 다이어트에 힘쓰는 존재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지상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죠. 포식자의 위험이 없었던 이 시대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낙원, 에덴을 따서 에디아카라의 낙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고생물학자에게도 네이밍 센스는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캄브리아 폭발 직전, 이 낙원에 첫 번째 포식자가 나타났는데요. 포식자의 등장으로 자연계의 포식과 피식이라는 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진화의 스위치가 눌려진 것이죠. 공격하는 생물들은 새로운 사냥 방법을 계속 발전시켰고, 보호하는 생물들은 누군가의 먹이가 되지 않으려고 적극적인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마치 도미노가 넘어가듯 연이어 급속한 변화의 연쇄가 벌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골격의 탄생인데요. 많은 생물이 껍데기나 갑각으로 대표되는 외각, 즉 바이오 미네랄로 이루어진 골격을 손에 넣었습니다. 근육이 발달하면서 몸이 더 단단해졌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몸체가 대칭이 되어 좌우의 기관이 같아지는 좌우 상성이 일어나면 한층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는 머리입니다. 몸체 전방에 머리가 형성되며 뇌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신경 중추와 감각기관이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캄브리아기 바다에 서식했던 오파비니아라는 생물은 눈을 5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식량을 찾는 목적이라면 대부분의 생물에게 눈은 2개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캄브리아 폭발 이후 생물의 공통되는 특징은 대략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단연 삼엽충이죠. 우주에서 온 거대한 곤충을 연상시키는 모습. 삼엽충 자체는 절지동물로 분류되며 곤충, 거미, 갑각류의 친척에 해당하니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들의 몸 길이는 1m 가까이 되고 몸은 딱딱한 껍데기로 덮여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딱딱한 껍데기조차 아노말로카리스라는 흉포한 포식자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디노카리디다, 일명 공아류에 속하는 생물인데요. 복부 측면에는 헤엄을 치기 위한 지느러미를 갖고 있고 큰 턱과 섬뜩한 입, 보관이 돌출된 그 모습은 공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캄브리아기 바다에 처음 나타난 거대 포식자, 그것이 바로 이 몬스터입니다. 이런 기묘한 생물 외에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해면이나 연체동물, 폴립이나 해파리, 최초의 갑각류나 무악류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동물상에서는 고층 동물이라고 하는 지극히 수수께끼에 쌓인 생물도 볼 수 있는데요. 물고기가 되다 만 것 같은 이 생물을 어느 과로 분류해야 할지 불명합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이었죠. 예상 가능한 원인. 연구자들은 벌써 수십 년에 걸쳐 캄브리아 폭발의 수수께끼 해명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유명한 찰스 다윈조차도 이 현상에 대해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생물이 완만하게 진화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다윈은 캄브리아 폭발 자체를 자신의 이론에 차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5억 5천만 년 전 캄브리아 폭발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둘러싸고 있는 몇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먼저 지구 자기장이 원인이라고 하는 설입니다. 당시엔 지자기가 불안정하여 종종 자기극이 바뀌었는데요. 이 때문에 우주에서 온 하전 입자를 막는 우산의 역할을 하는 자기권 경계면은 현재와 비교해서 지표에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하전 입자가 가차없이 지구에 내려와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는 오존층의 감소를 가져왔는데요. 즉 태양이 흉악한 레이저 광선으로 변모하여 자외선으로 지구를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했고 생물이 획득한 껍데기와 외골격은 포식자로부터 몸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해로운 광선도 차단해 주었습니다. 또한 산소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몸집이 크고 복잡한 생물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캄브리아 시대는 마침 대기 중과 수중의 산소 농도가 상승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산소에 의해 대사 촉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초 포식자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었고 포식자와 피식자의 군비 확장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적이 바로 곁을 어슬렁거리는 상황이 변화를 재촉하는 요인이 된 것이죠. 수중에서의 산소 농도 상승에는 이 녀석도 한몫을 했습니다. 플랑크톤에 의해 탁한 물이 맑아졌고 물이 투명해지면서 깊은 곳까지 빛을 투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환경이 좋아지며 이는 곧 생존 범위의 확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캄브리아기 생물에서 나타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유성생식입니다. 이 번식법 덕분에 다종다양한 생물이 탄생할 수 있었고 그 형태나 구조를 계속 바꾼 결과 큰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즉 어느 면에서 봐도 메리트가 풍부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캄브리아 폭발의 수수께끼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삼엽충이나 무서운 거대 새우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진화라는 것은 생각할수록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